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종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인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적이다, 이 발언의 여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이고 그거 김종대 의원도 다 얘기했어, 정의당 시절에 얘기했어 얘기하던데요. 예, 그게 어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고 오늘도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발언했어요. 이번에는 이름만 안 가렸고 그냥 전직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 김종대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얘기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니 5년 전에 그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찾았어요. 제 발언을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2018년 1월 2일 날 저녁 방송의 라디오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쉼표 찍고 지금이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완화됐다. 이렇게 뒤에 주장했는데 뒤에 건 빼고 거기만 자른 거예요? 앞에 것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아니 적대 관계가 완화됐다고 뒤에 앞에는 조건절이고 뒤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전쟁이 난해만해 했다.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은 완화됐다. 이게 한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3분의 1 토막을 내가지고 앞에 걸 갖다가 제가 이란을 주적이라고 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용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성경에도 신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뒤 다 잘라내면 악인은 일컬어 신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다 붙여줘야 이 맥락인데 이 반대로 이렇게 거두절미해버리. 제가 미치겠어요 아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하신 게 정반대로 지금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사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죠. 대통령 신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일단 근데 이걸 강의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행정부하고 당시 의원님이셨으니까는 입법부하고 역할이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행정부는 현재 일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과거 일을 다루는 것이고 입법부는 미래 일을 다루는 것이다. 근데 현재 일에서 그러니까 외교를 디플로마시라고 하잖아요. 디플로마시가 어원이 그 디플로마티쿠스 그러니까 이 공식 문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특권화된 공식 문서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 것이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의원 신분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은 혹은 학자 신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금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조금 균열이 난 것도 같고 그걸 구실 삼아서 이란이 지금 내놔라 할 것 같은데 이 불을 빨리 끄고 지나가야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우리 잘못 없다 계속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지금 해요. 윤석열 대통령 귀국 이후의 발언은 또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발언하고 달라요. 지금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이란은 적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할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예측을 했던 게 대통령께서 UAE 다보스 포럼 갔다가 귀국하시면은 당 지도부와의 그런 사인이 내려갈 거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런 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때마침 그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를 인용했는데 발언을 왜곡해서 인용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제 정당화, 그다음에 사후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함인데 거기에서 부산물은
뭐냐면 이란하고의 이 문제 수습은 점점 멀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적이 맞다. 이걸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지도부들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그 발언을 계속 키워서 왜 우리를 또 이란하고 적으로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 실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번복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사실 사실관계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가지고 이제 싸우면 끝이 없는데 분명히 이제 그 적이라는 발언이 그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과연 적대 관계인가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이거 보기에 따라서 물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적대 관계다 얘기할 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중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네.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 후티로부터. 근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다가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듯이 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알겠어요. 조희철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말실수한 것은 맞아요. 정부도 이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슈화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이란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맞습니다. 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기에서 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 군인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 미묘한데 방금 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감한 사원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깊이 의존하게 된 겁니다. 네. 원전 수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수출은 프랑스로 넘어간 걸 한국이 막판 대역전국으로 우리가 가져온 건데 네. 그 역전시킨 비결이 바로 UAE에다가 비밀 군사 협약을 맺어서 유사시에 국군을 네. UAE에 파병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어해주고 평시에도 특전사 정예부대를 주둔시켜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무기 지원과 정보 기술 지원까지 다 별도의 그 MOU 후속 MOU를 3건을 맺어서 우리나라 다 지원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전부 비밀리에 관리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는 형제국이 됐다는 어떤 비밀 군사 협약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국이다. 이런 독특한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교적으로 거기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이 이걸 자꾸 외교 참사냐 아니냐만 다루지 이 말의 진정한 배경. 예?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해요. 그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있는 발언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한 UAE 관계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동맹의 관계 수립 이게 이제 형제국이 된 것인데 왜 형제국이라는 것인지 그 배경, 실체, 진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발언만 안 했으면 또는 언론이 없을 때 말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사실 것이죠. 근데 이 발언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하고 외교부에서 좀 국익에 좀 해치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거 좀 보도에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하면 언론들이 다 받아줬을 건데 그 얘기도 아니고 아니야 진실을 얘기했어. 이 말이 팩트야 얘기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수습이 안 되는데 네. 간단한 유감 표명 정도라도 수습의 실마리는 잡혔을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뭐 고치려고 하는 건 아는데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으니 참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자, 설날에 제가 설날에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네. 무기가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와그너 용병이라고 사실은 음악가 바그너입니다. 네? 바그너 용병이 5만 명 정도의 죄수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대신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용병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가 북한제다.
이걸 이제 백악관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한 20일경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뒤에 국무부 대변인까지 뛰어들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미국의 공식 정보 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팩트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위성사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 열차 5량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출발하는 네. 요 장면인데 요 열차가 바로 무기를 싣고 있다는 걸 이걸 뭐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의 정보 능력은 이렇게 하늘을 비행하는 비행기를 전자적으로 스캔해 가지고 내부 화물을 알아내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몇 번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열차 정도도 아마도 그 모든 전후 상황을 하고 전자적 스캔, 엑스레이 투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안에 화물을 탐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지상전에 쓰이는 로켓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거기서 이제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를 싣고 간 열차가 빈 열차로 되돌아왔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 뭘 받았겠죠. 작년 12월 26일 날 우리 영공을 유린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네. 이게 이란죄라는 보도가 최근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명한 안보 전문가 3명이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란제 드론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란으로부터 직접 구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지금 수백 대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샘플을 얻어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고 가는 열차가 빈 열차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이란 변수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존재감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연결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 이란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가가 아이고 머리야. 북한 문제와 관련돼 있고 우리 안보 비용에 관련돼 있다는 이런 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만 짚어드릴게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백악관에서는 뭐냐면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가는 걸 어떻게 차단할지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그 북한 제재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을 또 제재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 국경을 감시하는 네. 그리고 제재할 준비를 갖고 있는 그러면 이런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가지고 조만간에 네. 유엔 안보리에 제소가 된다든가 그렇겠죠. 아니면 국제 여론에 이게 고발이 되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발 당하고 그러면 또 북한이 또 뭘 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온 거에 대한 유엔 사령부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때 북한이 우리를 유린하는데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 정부도 피의자. 한국 정부도 같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오늘 발표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한국도 보냈으니까. 예. 그게 자위권 차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정전협정 위반이다. 오늘 발표가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이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큰 실수를 한 건 왜 우리가 똑같은 그 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 유엔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 양쪽이 다 잘못을 한 거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쌍방과실.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무인기가 넘어왔 그 시점 그리고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부가 그 이야기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가기 전입니다. 전이죠. 그러니까 이 보도는 그 후에 나왔으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미 작년 말부터 이 얘기는 한미 간에 오고 갔던 대바입니다. 그걸 이제 발표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자,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탱크 31대, M1 에이브럼스 네. 탱크 31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탱크 지원이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기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지대공 요격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깜짝 뉴스였어요. 네. 드디어 전략 자산이 가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갖다가 31대. 네. 이게 한 개 대대 편성입니다. 한 개 대대가 31대. 네. 그러니까 1개 대대분을 보내고 그다음에 독일이 레오포드 전차를. 독일도 보내요. 예, 보내고 폴란드도 레오포드 전차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62대 2개 대대 규모의 전차가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트리엇 미사일, 어느새 탱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올 봄부터 전쟁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도 현장에서 전투 능력을 갖추는 시기는 올 봄쯤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지금 전력 발휘가 안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공격과 방어 능력을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전쟁 수행하는 전투 방식에 있어가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탱크가 투입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탱크만 가는 게 아니라 탱크를 방어하기 위한 무인 정찰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해서 이 편제와 싸우는 방식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탱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 가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겨울이 넘어올 즈음 해가지고 보병 간의 그 공방이 조금 이제 그 소강 상태가 되고, 그 미사일 공격, 포병 간의 이제 공격들이 계속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보병 전투가 이제 시작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 따먹기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탱크,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주력 전차가 이제 가장 절실한 그 무기인데, 그러니까는 이 우크라이나는 그 전부터 독일에다 계속 좀 보내달라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그 주력 전차로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레오포드 지금 2인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독일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가 있는데, 폴란드는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이게 독일이 생산국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우리가 승인을 해야 니들이 팔 수 있다. 니들 마음대로 못 판다 하기 때문에 독일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독일이 승인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이번에 미국하고 동시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M1 그게 이제 미국의 에이브럼스 그게 미국의 주력 전차하고 만든 지는 되게 오래됐다 그러는데 계속 개종을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력 전차인데, 근데 그게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싣고 오는 데까지가. 근데 유럽에는 이미 레오포드는 이미 유럽에 전역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독일에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이제 했던 건데, 독일이 지금까지 안 보내다가 이제 보내는 것이 미국이 결국은 그래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하나가 보이는 것이, 이 역시 유럽이 아직까지도 그 미국 이게 그 전투와 관련돼서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차가 가는 거거든요. 네. 세계 최강 전차입니까? 최강 전차입니다. 그런데 레오포드 전차가 최근에 생산 물량이 적어서 현지에서 쓰다 보면 군수품도 부족하고 운영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 한국제 전차가 그래도 낫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자, 한국 전차 수준도 상당합니까? 우리는 많이 생산해서 이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매일 실전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훈련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없잖아요. 없고. 이렇게 수요가 규모의 경제가 갖춰진 나라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폴란드로 지금 수출하는 거거든요. K2 전차. 그래요? 예. 흑표 전차. 네. 그런데 폴란드는 흑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레오포드 전차 갖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흑표를 더 좋아하네.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비싸요. 이거 완전히 기름 먹는 하마라고. 레오포드는요? 예. 그런데 우리 전차는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마스라는 이전에 제공된 고속 기동 로켓, 그다음에 패트리엇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산발적인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부대 위주의 기갑전으로 전쟁 양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살상력이 더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쌍방 피해가 증가할 것이고 전쟁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탱크 보낸다고 하니까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이 탱크가 굉장히 위협이죠. 위협적이면 또 러시아에서 또 이 깡패 같은 결정하거나 막 핵무기 막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발라리 게라시모프. 게라시모프.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게라시모프 교리를 만든 그 러시아의 가장 탁월한 군사 이론가입니다. 오늘날의 러시아군을 만들었죠. 결과는 처참하지만 이론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할 하이브리드 전쟁. 복합 전쟁이라는 어떤 그 교리가 네. 이제 실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유럽에 대한 에너지 압박, 그다음에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해서 사이버전, 네. 그다음에 우회적인 어떤 전쟁. 그러니까 앞으로 순항 미사일을 동원한 후방 공격이라든가 예. 이런 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전쟁의 양상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었던 산발적 전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네. 새로운 양상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숙제입니다. 자, 숙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좀 희망적인 뉴스를 좀 찾아봐야지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한 몇 달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중국이 이제 뭐 지금은 중국 부자들이 엑소더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 코로나만 이렇게 조금 피하면 그다음에 중국 부자들 중국의 돈이 또 외국으로 나오면서 약간 우리한테 경기에 훈풍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뭐 기대를 가져도 됩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정상화 쪽으로 가면서 정상화 다 됐는데 중국만 안 돼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이제 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돈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몇몇 나라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격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네. 그 전에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지금 막 입이 찢어져라 이제 반기고 있는 그런 건데 중국 돈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이 그 전에 밀렸던 것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한동안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정책도 있지만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공유부라는 거 하는 어떤 사회 좌편향적인 그 정책 이게 이제 부자들 재산을 뺏어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국내 재산 도피의 요구가 커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벌써 10,000명이 넘게 탈출했거든요. 네. 해외로. 그러면서 한 1,500억 달러 정도 국부 유출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해방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의 어떤 경제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불편하고 불안해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좌편향적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지속성을 묻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금이 두려워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 많이 내는 걸로 따지면은 북유럽들도 세금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더 많이 내잖아요. 예. 물론 북유럽에서도 부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지는 않지만 네. 중국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봐야 되는 것이 네. 그만큼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자신들이 보호를 받느냐. 북유럽처럼 그러질 못하니까 밖으로 더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중국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올해는 좀 국제 뉴스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금융위기다, 경제 어렵다 그런 얘기는 계속 전했습니다. 좀 희망적인 뉴스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는 진보하고 있다. 네. 진보의 길을 가고 있다. 역시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제는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지탱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에도 마냥 전략 경쟁만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강 상태로 갈 거다. 경쟁은 대결은 다소 조금 잦아들면서 협력할 건 협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의외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예, 조금씩 살피면서 가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대만을 침공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여기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날짜까지 나왔어요. 2027년에 침공한다.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돗자리 깔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2027년이죠. 그렇게 질러야 또 기사가 되니까.
전문성의 남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위기하고 전쟁,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지난해에 잘 견뎠잖아요. 네.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건데. 억지로 하네요. 참 억지로 하는 거 느껴져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올 말까지는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쟁도 올 최소한 가을 넘어까지는 이어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죠. 안고 가야 됩니다. 그 후를 보고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가면 되죠. 저는요. 매일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나오잖아요. 설 때도 뭐 아시아계 72세 노인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좀 총기 규제 얘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미국 대선에서 좀 화두로 떠올랐으면 하는데 안 될까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의 그 여야 구도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지금까지는 그 총기 사고가 어떤 특정 인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종 간의 어떤 혐오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것, 인종 간의 갈등, 이런 양상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그 말씀하셨던 그 사고가 난 곳이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그 인구의 65%가 중국계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가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도시인데,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같은 그 종족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총격 사고가 난 그런 것,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미국에서 매일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덮고.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그 어떤 총기가 사용됐느냐인데, AK 계열의 돌격 소총. 그 탄창에 10발 이상 들어가는. 그 불법이잖아요. 네, 이런 반자동 소총이 지금 총기 사건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권총으로 의한 거냐 자동화기에 의한 거냐 다릅니다. 네.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어떤 돌격 소총이 이거 전쟁 때나 사용되는 건데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자동 소총이 지금 미국 내에 2천만 정 이상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람 인구보다 많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3일까지만 봤을 때 38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많은 지금 총기 사고가 나고 있는.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